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재성입니다. 제가 이 외국의 조명하는 학자들도 참여하는 유형론 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어 극성문을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특징을 지어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형론 관점에서 특징을 지음으로 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한국어 극성문의 특징화를 통해서 제기가 되는 문제나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특징들이 이 아시아 동북 지역 여러 언어를 지역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 극성문의 특징화를 통해서 관찰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극성문문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계통적, 지역적 편향성이 없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일반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극성문문을 다룰 때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현재 제가 동사의 어형 또는 전통적으로는 동사 굴절에 의해서 극성문이 구성이 되는 그런 극성문 구성 방책을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중간 보고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표본 언어 자료는 300여 개에 달하는데, 그 중에 동사 어형 변이에 의해서 극성문이 구성이 되는 언어 자료는 약 50개에 달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는 동사 굴절 또는 동사 형태론에 의해서 극성문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동사가 많이 서술화되는 그런 언어에 국한된 그런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로본화는 서술어 어형 변이에 의한 극성문 구성이라고 하는 형태론적인 방책으로서 극성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서술어 어형 변이라고 할 때는 서술어의 범주가 동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또는 계사 또는 계사를 조금 분할해가지고 존재나 처소, 소수어를 분할시켜서 포함을 시키고, 또는 무계사 언어인 경우에는 소수로 역할을 하는 predicate nominal predicate의 극성어문 표지가 뭐가 붙느냐, 이게 언어마다 좀 변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소수로 어형 변이, 이런 수로를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선 이 유형론적으로 특징을 짓는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두 층의 특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극성어문이 구성을 구성하는 최상위층의 방책, 그 first level characterization, first level typolog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극성문의 형태론적인 특징의 일반성 척도상의 순위, 아주 일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아주 극히 희귀한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든지 계통적인 또는 지역적인 편향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한편으로는 유형론적인 일반화를 추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통적 지역적 편향성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그 층위의 특징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음원문 구성 방책의 유형론은 대체로 최상위 층위의 방책의 유형론에 머물렀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개별 방책 내에서의 언어적인 변이를 유형론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그런 그 두 번째 단계의 유형론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이 두 가지 층위에서의 한국어 층위에서 한국어 극성문이 어떤 특징을 갖게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제어하고 대조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한국어의 그 위상이 어떤 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알타이 제어, 요즘 연구에서는 트랜스유레시언 랭귀지라고 해서 가능한 한 트랜스유레시언 랭귀지 사이에 계통적인 친연관계, 친근관계가 있다는 어떤 그 작업상의 가설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어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의 연구에 한국어의 특징이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이게 이제 살펴볼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극성어문의 일반 유형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어 극성어문이 보여주는 소수로 어영변이에 의한 특징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또는 한국어의 특징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인간 언어의 이해를 얼마나 확장시키거나 심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면은 첫째는 First Level Typology, 이런 관점에서의 한국어 극성어문의 특징, 구성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극성어문 형성 방식에 대한 1차적 최상위 층위에서의 분류체계, 그죠? 이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현재 극성어문을 다루는 경우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한 예로 잘 구성이 되고 많이 받아들여지는 예를 들자면은 월스 2005년 종이판의 매튜 드라이어가 보고한 그런 그 자료에 기반이 되는 분류체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이 드라이어는 850개에 가까운 표본 언어를 7개의 방책으로 구별해 가지고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성의 척도상의 위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저는 이 분류 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 지금 2020년대 와가지고 월스가 발표가 된 이후에, 좀 공간이 된 이후에 새로운 언어, 그 사이에 소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에 상당히 깊이 있는 참조문법도 많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당시 관점에서 봐서도 이런 분리체계가 극성문문의 유형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조금 포괄적이지 못하고 새로 관찰된 그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다는 점에서 저는 대안적인 분류체계를 하나 잠정적으로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interrogative, declarative distinction이 아예 없는 그런 언어. 이것은 이제 멕시코의 찰카 통고 미스텍이라는 언어가 통사 구조상으로나 형태론상으로나 억양의 관점에서나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동형이다라는 그런 관찰은 이제 진작부터 있어 왔는데, 그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찰카통고 미스텍 말고도 다른 언어도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평서문 구성방책하고 대조가 되는 그런 그 음원문 구성방책, 극성음원문 구성방책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분류를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본다면은 인터네이션에 의한 극성음원 형성 방책이 아니라 prosodic encoding, prosodic strategy라고 해가지고 억양뿐만 아니라 톤의 변이에 의해 가지고 극성음원이 구성이 되거나 또는 그 이외에 다른 phonological prosodic process에 의해 가지고 극성음원이 구성이 되는 그런 언어가 관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포괄하자면은 prosodic encoding strategy를 하나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흥미있는 것은 톤의 이 문법적인 그 기능을 하는 어휘적인 어휘 의미를 어휘 단위를 구별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문법적인 그 범주를 구현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연구가 최근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흥미있는 것은 의문문하고 평서문을 구별하는데 톤을 시프트, 톤을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흥미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지만 흥미있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verbal inflection 또는 verbal morphology에 의해 가지고 극성어문이 구성이 되는 그런 방책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 declarative 표지가 부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interrogative 마커가 explicit하게 명시적으로 있느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관점에서 형태론적인 방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lexical encoding은 명백한 interrogative particle, question particle을 사용하는 그런 극성어문의 경우에는 lexical encoding이라고 지칭을 하겠고, 네 번째는 어순의 변이, 주어 도치에 의해 가지고 의문문이 구성이 되는 예로 영어를 전형적인 예를 늘 들어왔고, 일부 유럽어, 독일어냐 불어나 이런 유럽어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자면은 syntactic constructional encoding이라고 해가지고 통사적인 방책을 단순히 어순 변이가 아닌 다른 방책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관찰된 게 있고, 우리가 늘 가까이서 익숙하게 봐왔지만은 이 점을 중시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의 의문문을, 극성어문을 구사하려면은
조동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조동사 뒤에다가 주어를 후치시키는 게 이게 어순에 의한 극성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히 하자면은 조동사 사용이 또 그 구성 방책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 아와픽스라든지 자라와라 이건 다 남미 언어고 자물티파이는 이게 미국 원주민 언어 중에 유만어 계통의 언어인데 이런 언어라든지 또는 셀리시 제어 중에 할코멜렘이라고 하는 셀리시어 같은 경우에 의문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괄하자면은 synthetic constructional encoding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 특히 프로소디 인코딩을 제외하면은 프로소디 인코딩을 제외한 2, 3, 4 방책은 그 층위에서 같은 층위에서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의문문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의문문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 또는 2, 3, 4 방책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믹스트라든지 또는 컴플렉스 스트래티지를 하나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컴플렉스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는 언어 중에 아주 신기하지만은 아프리카의 웨스턴 나일로틱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 딘카라는 언어는 굉장히 형태론적으로 특이한 그런 언어인데 의문문 구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주어를 동사에 후치시키고 그 다음에 주어의 격표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의문문 표지 어형을 이제 갖고 이런 복합적인 그런 방식을 쓰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대안적인 그런 그 극성문 구성 방책을 유형화를 해본다면은 좀 더 극성문 유형화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교를 이런 그 최상위 층위의 극성문 방책, 2차 층위의 극성문 방책으로 보면은 형태론적인 방책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형태론적인 방책은 일반성 척도상의 순위로 보면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 파티클에 의해 극성문이 사용되는 언어의 경우에는 좀 2차 차상위 유형론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퀘스천 파티클이 앞에 오는 문 뒤에 오느냐 문면이냐 문 중에 들어가느냐 또는 퀘스천 파티클이 단일하게 사용되느냐 그러면 이중적으로 사용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유형화가 또 하위 유형화가 가능한데 이 형태론적인 방책에 의한 극성문 구성에 대해서는 유형론적인 조사나 연구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후순위, 그러면 드라이어 조사에 의하면은 전체 표본 언어의 약 15% 정도밖에는 그런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후순위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 끌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책의 유형론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전 지구상에 분포가 되어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지역적인 편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별로 거의 말하자면 이런 방책을 형태론적 방책을 사용하는 언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남북 아메리카 언어에는 여러 언어가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우에도 이제 후아나 포레나 이런 몇 개 언어가 이런 방식을 쓰는데 흥미있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런 형태론적인 방식을 쓰는 언어가 별로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흥미있는 그런 그 여러 언어들이 특히 아프리카 북동 지역에 국가로 치면 에티오피아나 수단 이런 국가 지역에 사용되는 아프로-아시아틱 랭귀지라든지 나일로틱, 나일로사하는 랭귀지인 경우에는 심지어는 음은 활용을 하는 언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인 경우에는 유럽 지역에는 유럽 중심 지역에는 거의 이런 방식을 쓰는 언어가 없는 반면에 시베리아 동북부 지역의 유랄릭 랭귀지 중에서는 인다나스타라든지 네네츠라든지 에네츠 같은 경우에는 음은 활용을 하는 그런 언어이고 그 다음에 주로 코카사스 지역 언어들이 상당히 형태론적인 방식에서 극성음을 구성하는 언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티베트 버만 랭귀지인 경우에는 잘롱이라든지 찬티아라든지 가로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 흥미있는 것은 전통적인 알타이 랭귀지, 알타이 계파의 언어인 경우에는 한국어가 알타이 계통에 속하느냐한테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같이 생각해보면 한국어 이외에는 거의 이런 방식을 쓰는 언어는 없습니다. 터키어파는 거의 전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몽골어파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영란 학회 공부에서 봤듯이 몽고어라든지 무아난투라든지 바완투라든지 이런 그 암도 슈프라크 문트 지역의 티베트 계통의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그 몽고파의 언어들은 우리 공부한 에고포리시티 범주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돼가지고 음원문이 극성음문이 형태론적인 방책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층위에서의 유형론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형태론적인 방책을 쓰는 서술어의 어형 변이에 의해 가지고 서술어의 어형 변이에 의해 가지고 극성어문이 구성이 되는 방책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방책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범언어적인 변이가 있을 수 있겠냐 이런 것을 기술할 수 있는 기술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거는 현재까지 제가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잠정적인 디스크립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디클레러티브 모폴로지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언어인 경우에 디클레러티브 마커가 부재하는 것으로 의문문이 구성이 되는 그런 언어. 예를 들자면은 코카사스 지역의 카바디안 바로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이고 분명한 음운 표지를 형태론적인 음운 표지를 가지고 극성음문이 구성이 되는 언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길 수 있냐. 첫째는 음운 표지를 극성음문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용하느냐,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느냐. 부분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은 인칭, 어떤 시제에는 극성음문 표지를 쓰지만은 나머지 경우에는 뭐 억양을 가지고 표현한다든지 남미의 마체스라는 언어는 바로 이런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원 표지가 하나냐 그렇지 않으면은 단일하냐 아니면 다중적이냐 음원 표지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언어 아프하즈라든지 우비크라든지 이런 코카사스 언어 지역의 언어인데 한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은 멀티플 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원 표지가 수의적이냐 필수적이냐 음원 표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안 붙이고 억양만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음원 표지를 붙일 수도 있는 언어 또는 음원 표지가 위치가 서술 어형 내에 고정이 되어 있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냐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투냐 말이냐 또는 어중이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식의
가변성을 보이냐, 위치의 가변성을 보이냐. 예를 들면 코카사스 지역의 훈지보인 경우에는 말에 의문 표시가 오는데 이것이 어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조동사와 어휘동사의 연합에 의한 복합동사인 경우에는 어휘동사 뒤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오느냐, 어근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어근의 앞에 오는 언어인 경우에는 캄, 티베터 계통의 언어 중에 하나인 티베탄 랭귀지 중에 하나인 카토이고, 그 다음에 카도, 북미의 카도인 게 프리픽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휴대전화가 올려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 피처나 변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형태론적인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이게 다른 서술 범주와 통합이 돼 가지고 큐뮬레이트 돼 가지고 나타나느냐, 또는 싱크레티즘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다른 말자면은 기능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냐, 또는 형태소 사이에, 또는 어근과 형태소 사이에 융합, 퓨전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화가 되는 요인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문 표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다중적인 그런 의문 표지를 보이는 그런 그 극성 의문문을 구성하는 언어인 경우에 기술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요 파라메타 폴리모피즘의 파라메타를 좀 더 세분을 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성 의문문하고 성분 의문문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의문문 자체의 극성이 긍정 의문문이나 부정 의문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서술어가 동사냐 형용사냐 뭐 계사냐 그렇지 않으면은 노미널 프레디티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런 의문 표지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논항의 특히 주어의 인칭, 수, 젠더에 의해 가지고 의문 표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요인이 상당히 널리 많이 퍼져 있죠. 또는 텐스나 어스펙트에 의해 가지고 찬티알 같은 티베탄 랭귀지 중에 하나인 경우는 이게 소수로가 퍼펙티브 어스펙트냐 그렇지 않으면은 non-past냐 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모달리티에 달라진다는, 에비덴셜리티나 에고포리시티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의문 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에고포리시티 범주와 의해 가지고 결합이 돼서 의문 표지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공부한 망고르, 몽골린 랭귀지 중에 하나인 망고르가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인 경우에는 스피치 레벨이나 어드레시 허너리피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의문 표지가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범주들을 명시는 안 했지만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는 이런 관점에서 두 층위에서 특징을 지어보면은, 첫째는 뭐 지금까지 논의에서 뭐 벌써 말씀을 드렸고 전제를 했듯이 센텐스 파이널 프리디케이트, 문말에 오는, 문미에 오는 프리디케이트의 오드 폼의 형태 변이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성분 의문문이나 극성 의문문이나 동일한 방책을 쓰는데, 요거는 좀 더 사실 상세하게 세세하게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중세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극성 의문문하고 성분 의문문하고 이제 표지가 달랐던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현대어에도 이제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극성어문 표지가 하나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여러 극성어문 표지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Embedded Concealed Question에도 극성어문 표지가 유지가 되는 게 이런 거 전체의 특징인데, 아까도 미리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제어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한국어만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유레이션 랭귀지 중에서도 몇 개 언어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만은 한국어는 이런 방식을 아주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점이 좀 예외적이다. 아주 그 지역 이용론 관점에서는 희귀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층위에서의 특징은 한국어는 음원 표지를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음원 표지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데에서는 조금 분석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 개, 고, 을레, 여고 등등 평서문에도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문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표지가 의문문의 구성 요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단일한 형태소로 보고 억양에 의해서 이게 의문문 평서문이 구별이 된다, 이런 분석을 한다면은 오블리가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의문 표지가 의문문 구성에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에서는 의문문 표지 전체로 우리가 목록화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어형의 마지막 위치에 오는 거가 특징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의문 표지가 상당히 여러 개로 분화가 되어 있다. exuberant, prolific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 30개 이상의 의문 표지의 목록을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 표지 구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화계에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화계나 청자 등급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음원 표지가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적으로 귀속이 되는 그런 표지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서술어 어형의 형태론을 다룰 때 제기가 되는 기본적인 형태론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그동안의 연구에서 예시가 되었던 그런 목록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이런 목록을 일단 잠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의문문 표지의 구현이 되는 서술 범주가 다른 지구상의 여러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언어는 물론 지구상의 여러 언어의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대조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을 때는 구현되는 범주가 non-conventional feature다, 이렇게 특징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non-conventional feature이면서 동시에 conventional feature가 하나도 구현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인칭이라든지 수라든지 젠더에 관한 거는 특히 이게 뭐냐, 인칭이나 수나 젠더는 결국은 논항의 인칭이나 수나 젠더에 관한 정보가 구현이 되는 걸 텐데, 한국어는 전혀 이제 그런 표지가 없다 이거죠. 그런 표지가 없는 대신에
절의 지위가 이게 독립절이냐 의존절이냐 또는 스피치 액트 디스팅션 상에 이게 그 문장이 부호하고 있는 화행이 이게 질문이냐 단원 소술이냐 뭐 명령이냐 등등 이런 거가 구별되어 가지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로큐티비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화자 청자의 그 성격이 어떠냐 화자하고 청자하고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친밀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그 흔히 우리가 청자 대역법이다 존칭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범주의 그 자질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히 제가 이거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knowledge state, 화자하고 청자의 knowledge state 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발화 상황이 혼잣말을 하는 상황이냐 대화하는 상황이냐 등등 발화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들이 의문문 표지에 구현이 되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다 큐뮬레이션이라고 나타나고 싱크레티즘의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퓨전 어미 사이의 퓨전의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큐뮬레이트되고 싱크레틱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교차거의 특징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단면적으로 교차거로 특징을 짓는 전형적인 교차거로 특징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요약을 해서 토론 관점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동북아시아 지역 제어의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점이라고 할 때는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제가 축치언이 이탈난언이 또 이 시베리아의 야쿠트언이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고 티베트 버만 랭귀지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암도 슈프라군트의 시니틱 랭귀지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좀 넓혀 봤을 때 한국어가 상당히 예외적이고 희귀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덧붙여서 트랜스유라시안 랭귀지와 대조를 하고도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건 2차 유형론적인 그런 2차적인 하위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폴리모피즘, 수가 굉장히 많다. 음원 어미가 굉장히 세분이 돼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다. 또 하나는 그 음원 어미를 구별을 유발하는 그런 그 문법, 의미 범주가 뭐냐, 화형적인 범주가 뭐냐, 이것이 전형적인 그런 그 PNG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별되는 그런 범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두드러진 것은 PNG와 관련된 좀 더 범위를 관찰의 범위를 넓게 보면은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규먼트 스트럭처에 관련된 정보, 아규먼트 스트럭처의 모디피케이션, 밸런스 디크리징, 인크리징 하는 그런 메커니즘하고 관련된 표지는 동사, 한국어 동사에는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아이노처럼 아플리카티브도 없고 그 다음에 퉁구서 계통의 언어처럼 리플렉시브나 소시에이티브나 리시프로컬 마커가 동사의 표지가 전혀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육하기어처럼 타동사냐 다동사냐 이런 구별도 없고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한 표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게 음란화상 같은 뉴럴리 랭귀지인 경우에는 목적어,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가 이게 듀얼이냐 싱귤러냐 듀얼이냐 플루럴에 따라 가지고 활용이 다 달라지는데, 한국어는 이런 아규먼트 스트럭처나 아규먼트 스트럭처의 그 변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다. 이거를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퍼런스 트래킹하고 관련된 정보는 소수로에 하나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소수로에 표시가 되는 그런 범주들은 다 화용적인 범주, 담화적인 그런 범주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는 우선 이거는 음원 표지, 음원은 서술어 어형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한국어 서술어 어형 형태론의 전체와 관련된 그런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두 가지로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포로지와 컴플렉시티, 복잡성입니다. 그 복잡성도 어떤 성격의 복잡성이냐, 시스템 컴플렉시티라고 해가지고 중에 하나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수가 상당히 많다. 30개 가까이 되는 언어는 센텐스 파이널 파티클에 의해 가지고 이것하고 관련된 범주가 표현이 되는 언어를 제외하면은 서술어 어형 변이 속에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언어는 이렇게 30개 가까이 구별하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되고, 시스템 컴플렉시티. 또 하나는 디스크립티브 컴플렉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종류나 양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걸 컴플렉스하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어 음원 표지 30개를 특징화하고 구별하고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PNG나 TAM이 아닌 그 이외에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 서술어 어형 형태론의 전체적인 특징이고, 극성문에는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개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서술어 어형 속에 구현이 되고 있는 문법적, 의미적, 담화적 범주, 화용적 범주가 이게 특이하다. 이것도 한국어 서술어 어형 전체의 특징인데, 극성어문 표지가 그대로 공유하고 이제 개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극성어문 자체의 이해를 위해서도 지금 한국어의 특징이 상당히 깊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관점을 넓혀서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서술어 어형의 형태론의 유형론, 이런 것을 얼마든지 구상해 볼 수 있고, 오늘도 발표하시는 분이 아바타 선생님이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서 활동하시고 있는 연재원 선생님 발표도 다 이런 연구 영역에 이제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 주제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서술어 어형 형태론의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서술어 어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거기서 한국어 극성어문의 표지가 갖고 있는 특징의 위상이 잘 평가가 되고, 이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 연구의 후반은 여기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은, 작성해 놓은 음원 표지 하나하나를 성격을 여러 가지 변수나 자질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적절하게 특징을 짓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드라이어 2005에서 제안되었던 그 Yes No Question의 그 체계가 그동안에 이제 언어학적인 발견, 기술들이 정교화된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일단 첫 번째 레벨, first level description하고 second level description을 구분해서 더 정교한 기술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때 한국어의 어떤 그 복잡한 형태론적인 특징이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플로어라고 하면 이상하고, 시청자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분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저기 싱크레틱 익스프레션이 폴라 퀘스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죠. 그러니까 너도 가지 이렇게 되면 지가 너도 가는 거지. 너도 가지. 이렇게 명령문이나 평서문의 그 표지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겠지만은 지가 노미널라이저로 현대어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노미널라이저로도 사용된다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을대나 영어 같은 경우도 음원문에도 사용되지만 평서문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기능이 한 가지가, 동일한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격표시, 벽표시 같은 경우에는 제니티브 마커가 어큐자티브 마커로도 쓰인다든지, 또는 뭐 어거티브 마커로도 쓰인다든지, 또는 뭐 3인칭 단수 표지가 이게 1인칭 뭐 과거 단수 표지로도 뭐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어의 경우에 이게 싱크레티즘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운 표지가 다른 기능을 하는 언어,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운 표지가 니게이터하고 형태가 똑같고 현대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시적으로 이게 니게이터가 이제 음운 표시가 됐다, 이런 통시적인 변화의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노미널라이저가 그대로 음운 표시가 되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노미널라이저로도 사용되면서 노미널라이저가 그대로 음운 표시가 되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남미의 토카누아 같은 북미의 타켈마 같은 언어가 이제 그런 건데, 한국어도 이제 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싱크레티즘은 바로 그 동일한 의존 형태소가 구별되는 다른 여러 문법 범주를 실현시킬 환경에 따라, 컨텍스트에 따라 실현시킬 수 있는 경우, 이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디스커션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더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딱 맞춰져서 이제 여기까지 홍정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